국회 행안위에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특채됐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문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거친 만큼 문제없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정부의 대중 대일 외교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선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가 열렸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이 최근 당 갈등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원 80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이 분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출범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와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해보고 당정 관계와 야당 협치 등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하루 9개 상임위를 가동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참석하면서 과거 행적에 대해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밀정 대가로 경찰 특채가 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는데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은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로 배석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야당은 김 국장이 과거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고 당시 동료 노동운동가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의 특채가 됐다는 의혹을 집중 파헤쳤습니다. 당시 인노회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홍승상 전 경감이 김 국장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따져 물은 겁니다.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인노회가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탈퇴했고 절차에 따라 경찰 특채에 합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심취돼 있던 것이 이 주사파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 또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당도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이미 인사검증을 거쳤다며 당시 인노회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때 과거 인노회 활동을 통해서 그 대가로 경찰에 투신했다라는 게 어떤 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행안위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유삼영 총경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류 총경은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꼼수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막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없는 시기에 경찰청장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 못하는 후보자의 신분을 악용을 해서 말 못하게 해놓고는 찬성해라. 야당은 류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며 경찰청을 질타했고 여당은 경찰국은 검수완박 이후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여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신속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폭우 당시 지역 행사에 참석해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로서는 충분한 대응을 했다고 밝히면서 우선 피해 회복에 집중한 뒤 대국민 사과 여부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대일 외교가 집중 다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주권을 위한 사드 배치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외교를 굴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중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3불 1한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드 3불 1한은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용 제한을 선언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사드는 우리의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없다면 사드 배치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드는 어느 나라와도 협의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자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 주권을 침해할 자격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좀 명확히 중국 측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드의 제한적 운용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할 수 없는 문제다. 네,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다라면 3불 1한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강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복납하는 등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나치게 지금 저자세 외교, 비유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의례적인 사과도 없습니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외교가 지금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관습으로 표현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런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신 해명해 주는 건 대통령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밖에 외통위에서는 대북 문제도 다뤄졌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해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가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검수완박법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는 정청래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 방식에 반발한 여당의 퇴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업무 보고를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에 대한 조속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전 정권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킨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하고 이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행정 입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모든 국가 활동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헌재도 그 기준에 의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에 퇴장하면서 야당만 참여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과방위 전체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됐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과방위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차는 약속된 시간에 운행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양당 간의 간사 아니면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방위가 제때 제 시간에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하셔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야당인 것처럼 하실 것인지 국가는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가방위 전체회의에 과기정통부 장차관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 정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의 갈등과 분열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반성한다며 사과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대위의 당원 80조 유지 결정에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추가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 시작에 앞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의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국민만 보고 당을 혁신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되찾아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실행하겠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사무총장엔 재선의 김석기 의원, 비서실장엔 정의용 의원, 수석 대변인엔 박정화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뗐지만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비대위가 자초될 수 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최고위와 상임 전국위 의결 등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며 장기전에 돌입했고 당내에서도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80조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당원 개정을 없던 일로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엔 일부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원 80조를 완전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에 수만 명의 동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추가로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원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절충안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같은 내용을 3번, 4번 다룰 수는 없잖아요. 앞서 민주당은 당원 80조 개정 대신 정치보복 등 부당한 사유에 대해선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가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사실상 꼼수 방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DJ 정신을 기렸습니다. 김 의장은 추도사에서 지혜와 용기, 화해와 용서의 김대중식 정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얻었다며 김대중식 국민 통합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김대중 정신을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한국 정치가 다시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김 전 대통령의 후회를 자초한다면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앞장서서 막아내고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 정부 흠집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다며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살리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슈퍼리치 몰아주기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나라 곳간을 비우고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수를 대폭 줄여놓고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부자 감세로 생기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나라 살림을 팔아 재정을 확충하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비대위 첫 번째 메시지가 반성과 혁신이었습니다. 벌써 그 비대위원 인선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비대위원 전체 위원 9명이 오늘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비대위 회의 뒷배경에는 혁신과 변화로 거듭나겠다는 문구도 걸었고 또 회의 시작 전에는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고개도 숙였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선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벌써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새 지도부의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윤심이 많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는 호남 출신 지명직으로 합류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입니다. 주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 근무 당시 인연을 맺었고 또 인수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인물인데요. 주 의원 아들이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위원장이 호남 민의를 반영한 지명이었다고 선을 그었고 주 비대위원 역시 광주시장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 이 호남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전주혜 의원과 인수위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정의용 의원이 선임된 것까지 윤심 논란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다만 친윤계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박덕흠 의원은 사무총장 내정설이 돌았지만 이 과거 이해충돌 사건이 재소환되면서 비판이 이어지자 고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당향직으로 재신임된 것도 당을 비상 상황으로 만든 책임자가 비대위에 합류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지만 만약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이 비대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해산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주 위원장은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만일 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법원이 지적한 미비한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비대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비대위 전환 절차 문제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비대위 전환을 다시 밟으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또 비대위 효력이 정지가 되더라도 비대위 이전 체제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7일 가처분 신문이 있기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당 안팎에선 이 당 수혜 복구 등을 감안해서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12월 말 이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이 권 원내대표 체제로 회귀할 경우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조기 전대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결과는 일단 이번 주는 안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호남 권역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이제 호남 순회 경선이 실시가 되는데 현재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경선 전당대회도 지난 충청권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번 주말엔 호남과 다음 주 서울을 끝으로 오는 28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 정치권에선 이번 호남 표심을 전대 결과를 가릴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호남의 권리당원 수가 42만 명에 달해서 서울과 비슷한 전체 권리당원의 35%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강훈식 의원 중도 사태로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된 박용진 후보 역시 이 남은 유효 투표가 많다는 점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호남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치열한 접전을 펼친 곳이기도 한 만큼 이 박 후보는 호남 출신으로서 해당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서고 또 이 후보 공세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에선 호남 경선이 이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확대명으로 가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는 분위기인데요. 이 때문인지 다소 외부 공개 일정을 자제하던 이전 경선과는 달리 이번 호남 경선을 앞두곤 당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 분위기는 왜 당대표 경선보다도 최고위원 경선이 더 치열한 모양인데요. 호남 경선에서 비명계 의원이 지금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최고위원 당선권 5위 안에 이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친명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까지 언급되면서 이 순위권 안착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을 지역구로 둔 송갑석 후보와 이낙연계이자 전북 출신인 윤영찬 후보가 이 호남의 권리당원 비중을 따져봤을 때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송갑석 후보는 광주 민심이 지도부에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호남 출신 최고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윤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면서 당원 80조 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남 순회 경선에서 40%의 투표율만 기록을 하더라도 유효 투표수가 약 17만 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표차가 적은 최고위원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다만 권리당원 투표 역시 민심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이 친문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투표율이 저조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확대면 구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8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함께 기존 지도부가 해산되면서 공식적으로 전 대표가 됐지만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 이슈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죠. 이준석 전 대표. 당 비대위 출범에 반발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에 관한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챙길 기회가 없었다면서 언급을 회피한 이유 때문일까요? 이 전 대표가 오늘도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날선 저격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거 성과만 좋으면 이 정도는 왜냐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통 큰 이미지와 다르게 뒤끝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는 표현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죠.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친박계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이른바 공천 학살이 벌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던 말입니다.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저격한 건데요.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관련해서도 모델하우스엔 금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는데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 있다. 그럼 분양받은 사람이 열받는 것 이렇게 비유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간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라면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선포를 했죠. 어떻든 이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성격적으로 융화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 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또 앞으로 전국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무대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당 비대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한 전면전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는 저격에 과연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이 공감을 할진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청원과 좌표 찍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던 당원 80조. 전준희가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당원 제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했지만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어제 당 비대위가 제동을 걸었죠. 문제가 된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대신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절충안에 대한 큰 반발이 없다면서 당원들도 수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2015년도에 이 안을 만들 때도 반대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비대위원들께서 지금 이걸 손을 보면 민주당의 어떤 그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절충을 한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이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동안 민주당을 시끌시끌하게 했던 당원 80조 논란은 이렇게 당 비대위의 절충안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 청원 게시판엔 당원 80조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이 넘는 동의를 기록했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비대위를 향한 비판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내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집단 움직임은 온라인 청원뿐만 아니라 당원 개정을 반대했던 의원들을 겨냥한 좌표 찍기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당원 개정 반대 의원들의 명단이 돌면서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어제 비대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당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같은 내용을 3번, 4번 다룰 수 없다면서 당원 80조 완전 삭제 청원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원과 좌표 찍기로 당원 80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강성 지지층의 집단 움직임, 민주당 비대위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당권 주자들은 과연 이번 후폭풍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어제였는데 네. 이제 100일을 넘겼고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과제는 무엇이 될까? 이걸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100일 국정을 평가하기엔 조금 이르고 짧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렇지만 늘 또 100일 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가 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제 100일에 대한 성적표 또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특히 이제 두 분 또 이제 기자시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직접 그런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질문도 해보셨나요?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했었는데 네. 그때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네. 어제는 직접 사회자가 기자 질문할 기자를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했던데 예전에 그런 방식이었습니까? 그때는 기자실에서 네. 풀 기자 형식으로 해갖고 기자 질문의 순서를 미리 정했었습니다. 네. 정하고 왜냐하면 이제 중복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하고 분야도 경제, 정치 이렇게 정했고 네. 다만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네. 그 기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죠.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최 기자님께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또 어떻게 근데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국정 전반을 다루는데 한 50분 정도 가지고서는 네. 사실 거기다가 본인이 19분 정도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 몇 개 받지도 못하죠. 아무리 그전에 짤막하게 100일 기자회견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상당한 정도로 과거 제 기억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시간 반 정도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짧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이 좀
그 날카롭지가 못했다. 제가 뭐 좀 현장 기자들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재질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주제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답답하다 질문 어제 기자회견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몇 점을 줄 것이냐 취임 100일. 근데 그게 아직 세팅도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뭐 그 아직 후보자도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위원장 다 아직 뭐 그것도 그냥 오늘에서야 겨우 됐고요. 이렇게 되면 아직 윤석열 정부의 그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긴 그렇지만 지지율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기 광우병 사태 직후 그때보다는 좀 낮지만 네. 역대 거의 최저 수준에 육박한다는 거는 좀 대통령실이 아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추가 질문하기에는 뭐 좀 여건이 환경이 뭐 좋지가 않았다는 말씀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뭐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않은 거는 어떤 기자를 지목했느냐 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지목하면 당연히 핵심에 근접하는 질문이 나오죠. 뭐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문제라든가. 네. 근데 이렇게 어제 강인선 대변인이 지목한 기자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다고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조금 좀 대통령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던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전 쭉 보면서 좀 들었고요. 기자들 성향 파악이 잘 돼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성적표는 결국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성적표인데 이번 그 100일 취임 100일 여론조사 보면은 한국방송과 한국리서치조사 보면 28%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100점 만점에 28점인 거죠. 역대 정부 보면은 역대 대통령 보면은 뭐 YS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80% 육박하거나 넘었던 적도 있고요. 대개는 한 60% 안팎, 50%에서 60% 정도 됐는데 이렇게 취임 100일 만에 28점을 얻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그렇게 나쁜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어제 기자회견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찰할 건 성찰하면서 국민에게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좀 자화자찬으로 그쳤다. 네. 그런 점들이 국민 보기에는 저거 완전 격파소양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은 놔두고 너무 자기 자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만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기에 상당히 그 충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쇄신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은 조만간 개편의 의지가 좀 없어 보였는데 오늘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거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또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왔는데 개편의 폭이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냥 뭐 소폭이거나 아니면 개편이라기보다는 보강 정도로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개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는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뭐 이런 자리를 만들 것인지 만들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게 아직까지도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획조정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3실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제 실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개편이 중폭으로 가느냐 아니면 소폭에 그치느냐 뭐 이런 걸 아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언론의 그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실은 정무적 기능이 너무 약화됐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대책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정무적 기능인데 지금 현재는 뭐 홍보라인 개편만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본질에서 좀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저는 뭐 일단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라는 게 국정 운영의 사령탑이거든요. 그럼 모든 정책, 주요 정책의 어떤 조정과 그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게 거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책 난맥상이 나타나고 경제 위기고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이 못 받는 거거든요. 정부 부처가 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못 받냐? 대통령실이 그것을 정확히 방향 제시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는데 정책기획수석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러한 그 정책 조정, 각 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해 갖고서 어떤 원활한 이렇게 정책의 하나의 그 통합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 비서실을 개편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얘기는 어제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죠, 대통령이. 어제는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어떤 뭐 그 정치적 제스처로 개편을 하지 않겠다. 그랬었죠? 오히려 그걸 네. 갖고서 야, 이게 개편 안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어제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가? 지금 어쨌든 국민은 현재 대통령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다 보면 이 개편도 굉장히 그 불철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개편하고서도 그 개편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이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가장 궁금해했던 사안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은 민생에 매진을 하느라 뭐 다른 정치인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정치인들 발언을 챙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각에선 이게 무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무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자는 뭐 누가 불러도 대통령이 보낸 문자인데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 아니 나는 정치인들의 그 발언 같은 거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려면은 그 문자는 내가 보는 게 맞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나를 공격하고 그래갖고 나 인간적으로 참 저거 한 게 있어갖고 사적인 대화에서 그게 표출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적절치 못했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좀 당혹스러웠다면 제가 사과해 드린다라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저거 했으면 사실은 그건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사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서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 볼 때는 너무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네. 네. 무시라기보다는 피해가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런 갈등에 전면에 서서 만약에 맞붙기로 하면 그거 대통령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 피해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는 것도 그 약간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던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바로 뭐 솔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만약에 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저는 기자가 이 내북 총질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문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포함시켜서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기자가 없었잖아요, 어제는. 네. 그냥 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기자를 피해간 건가요? 아니 어느 기자를 하든 뭐 기자 전 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그런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질문을 했어야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저렇게 두루뭉술이한 답변이 아니고 그 핵심을 짚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이제 100일이었던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비대위를 상대로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신문도 함께 진행이 돼서 더욱더 이제 많은 전 국민의 관심이 이제 쏟아졌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본안 소송으로 다투겠다,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계속
장기적으로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냈던 그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는데 본안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거든요. 네. 물론 2심을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늦어지는 게 뭐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이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법조인들이 네. 이 가처분 신청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봤자 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는 법조인들이 많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적어도 그거는 틀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고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듯이 이 가처분 신청은 인용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저께 결론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저 신중하게 판단하니까 인용 가능성이 네. 과거보다 좀 높아졌다. 근데 원래는 높지 않았어요. 네. 이거 뭐 거의 저도 이 정당 문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원래 잘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럼 높지 않았는데 왜 바뀌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뭐 그러니까 1%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로 돼도 높아진 건 높아진 거니까. 네. 그러나 적어도 많은 법조인들이 거의 뭐 10중 8구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어도 그건 빗나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니까 다음 주에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래도 어쨌든 뭐 기각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인용의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예를 드렸지만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 총장이 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네. 그때 다수의 그 법조인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저건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징계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인사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인사권으로 징계를 했는데 네. 이거를 그 저희 가처분 인용해 버리면은 다음에 그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각될 거다 얘기했는데 예상외로 그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본안 소송을 갔던 건데 그런 본안에서는 패소했죠. 본안에서는 네. 패소했지만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번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앞으로도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서 여권에는 계속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네. 한편으로는 그 지방선거 이후에 모습을 전혀 비추지 않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이제 지지율에서 이제 1위를 나타내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직격을 했는데요. 지지율 낮은 이유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또 주변에 무능하고 아부만하는 인사들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 전 의원이 포함이 되면 1위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함께 뭉쳐서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뭐 뭉친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같은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둘 중에 만약에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징계 6개월,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그게 해제가 되면 만약에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전당대회가 나올 것이냐, 이 당에 남아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고 아마 행동은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죠. 이 전 대표는 부인하던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그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정치인들은 또 그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입장이. 예.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어차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지금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장기 전망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예, 뭐 저는 그 신당 창당은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전망하고요. 다만 이제 당 대표의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유 전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두 사람은 계속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온 측면이 있고 또 성향도 지금 비슷하고요. 정치적 스탠스도. 다만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들이 이것이 당대표 경선에 유리할까 하는 것들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1위로 나오는데 당내 여론조사 해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1위로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당심은 윤핵관은 저거 문제가 있고 윤핵관은 저 쳐내는 게 맞지만 윤 대통령은 또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당원들의 생각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윤 대통령 자체를 이렇게 공격하고 흔드는 것들을 어떻게 볼까? 과연 그것이 그 당대표 경선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당 지도부 상황도 지금 녹록지가 않은데요.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지만 중량감이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선 친윤 비대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을 받았지만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의 상황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또 국정 동력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비대위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굴러는 가겠죠. 굴러는 가겠지만은 성공적으로 일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비대위가 성공했던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대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비대위원장이 김정인 씨였죠. 어쨌든 김정인 씨가 들어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른바 친노의 핵심이라고 했던 이해찬 전 의원은 공천 탈락시켰거든요.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공천을 탈락시키고 그렇게 어떤 친노 핵심들을 탈락시켜갖고서 그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거거든요.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니까 또 비대위 만들었을 때 김종인 씨가 또 비대위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때는 이른바 그 태극기 부대하고 딱 단절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그 뒤에 대선 승리의 어떤 발판이 됐던 건데 이렇게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진짜 근본적으로 내부를 바꾸는 그런 거의 그 뭐 혁명에 준하는 뭔가의 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비대위는 보면 윤핵관이 그대로 있는 비대위거든요. 이런 비대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도 별 기대도 안 할 거고 나중에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윤핵관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 비대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이미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는 대개 과거의 비대위는 당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크게 지거나 뭐 이렇게 돼서 지도부가 무너지고 그거였는데 이번 비대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에서 다 승리하고서 지금 당내 세력 다툼으로 이준석 체제가 무너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임무 자체가 당의 재건은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고 차기 그 당대표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기 당대표 체제를 만들어내면 뭐 원래 비대위의 목표는 달성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야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비대위가 뭐 그래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고 지금 비대위가 결국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 하는 거 이거 외에 무슨 뭐 혁신이나 변화나 뭐 이런 걸 모색할 가능성 저는 그게 당초의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소기의 목표 그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한다. 이거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여서 뭐 전당대회 스케줄대로 그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아마 이런 정도의 인식은 크게 못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어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적 수주 의혹 그리고 사적 채용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건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실 국정조사 요구서 뭐 이건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의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국정조사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은요,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계속 정기국회가 또 있잖아요. 네. 아마 계속 갈등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수조 의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마이너하죠. 마이너한데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야, 대통령 주변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사저를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저거 아는 사람이 사저 공사를 맡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또 대통령 그 취임식에도 초청받았단 말입니다. 네. 아이고, 공사업자를 왜 그 취임식에 초청합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 주변에서 아무런 관리도 안 되고서 그냥 자기들끼리 뭐 헤쳐먹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경종을 떠나고 굉장히 그 현 정권에는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정조사 안 하더라도 정권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저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로 끝난 100일 회견인데요. 어제 회견에서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지지율 문제, 인사 참사 문제 등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만 역시나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가 된 100일 회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제 100일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피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피해가서 과연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 문제 외면으론 국정 동력 회복 없다. 이거를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과 기자회견 그리고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면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 차츰 비가 시작되겠고요. 호남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체감상으로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